2026년 1월 코스피 5천. 와, 정말 입에 잘 붙지도 않는 숫자인데 저희가 지금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네요. 보내주신 질문이 바로 이 지점이었죠. 이 상승세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축포를 터뜨려야 할지 아니면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여러 증권사 리포트랑 분석 자료들 쫙 펼쳐놓고 이 뜨거운 시장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열기가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들뜬 분위기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미션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번엔 다르다. 네, 과거에도 물론 이런 상승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뭐랄까 명확하게 실적이라는 엔진 그리고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 이걸 동시에 가진 적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 3단계로 흘러갈 것 같아요. 우선 이 열차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 강력한 엔진이 도대체 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펼쳐진 선로가 고속도로일지 아니면 좀 울퉁불퉁한 길일지 전망과 위험 요인을 샅샅이 훑어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청취자님은 운전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주행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엔진부터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나 가장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단어가 그냥 거대한 헤드라인처럼 딱 등장하네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은 몇 년 전부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내주신 JP모건 리포트 속 차트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67만 원. 이건 뭐 차트가 아니라 거의 수직 절벽인데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가격의 절반이었는데 말이죠. 그 수직 절벽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HBM4 같은 차세대 AI 메모리 칩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요. 이건 많다 수준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만 달라는 식으로 쏟아지고 있대요. 만들어만 달라.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매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 실적의 폭주입니다. 주가보다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난다. 잠깐만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 너도 나도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걱정부터 하잖아요. 지금 5,250이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내주신 모건 스탠리 자료에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승장의 두 번째 동력, 의외의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주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천일 때보다 5천을 훌쩍 넘은 지금의 PER이 오히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즉 시장 전체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수가 오른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도 시장은 여전히 비싸지 않다는 이 놀라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반전인데요. 겉보기엔 완전 잔치집이라 시끄럽고 좀 불안한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튼튼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그 내실이라는 게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공용 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둘을 딱 빼고 나면 사실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거 아닌가요? 혹시 자료에 그런 분석은 없었나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룰 리스크 요인과도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력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그 두 기업이 만들어낸 막대한 이익과 현금이 다른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의 초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강력한 내부 엔진에 기름을 부어준 외부 환경, 세 번째 동력인 글로벌 유동성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 엔진이 좋아도 외부에서 연료 공급이 안 됐다면 이렇게까지 달리진 못했을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랑 달러 약세라는 이 거시적 환경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다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한국 시장에서 AI 반도체라는 이건 뭐 성장성이 확실한 초대형 뷔페가 차려진 겁니다. 아하. 투자자들 입장에선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특히 신흥국 시장 중에서 한국처럼 특정 산업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곳은 드물거든요. 결국 이 외국인 자금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좋았던 반도체 주도 상승세에 그야말로 부스터를 달아준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즉 폭발적인 실적, 의외의 가격 매력, 그리고 글로벌 자금,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이렇게 엔진 3개가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실적, 밸류에이션, 글로벌 자금, 정말 거의 무적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 열차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갑자기 멈춰 살 만한 장애물은 없는 걸까?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보죠. 일부 리포기에서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까지 언급하던데 이건 그냥 희망사항 아닌가요? 단순한 희망사항이라고 치부하기엔 근거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의 첫 번째 근거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낙수 효과의 본격화입니다. 지금까진 반도체라는 기관차 혼자서 전체 열차를 끌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뒤에 연결된 다른 객차들에도 동력이 하나씩 붙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죠. 메릴 린치 리포트에서는 이걸 AI 밸류체인의 확장이라고 표현했더군요. AI 밸류체인의 확장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이요. 당연히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전력 설비, 변압기, 심지어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 관련주까지 주목받게 되는 거죠. 또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공장 자동화나 서비스 로봇 산업과의 결합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에서 시작된 온기가 전력, 에너지, 로봇 같은 다른 산업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상장사 전체의 이익 파이가 함께 커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6000선 도전의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아하, 반도체가 주인공인 무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조연들도 하나둘씩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긍정론의 또 다른 근거는 뭔가요? 바로 수급의 힘, 구체적으로는 머니무브 현상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심리적 파급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이라는 파티에 나만 빨아질 수는 없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니무브 주장은 과거 상승장에서도 매번 나왔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곤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처럼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말도 없는데 자료에서는 이번 머니무브가 다를 거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자료에서 짚은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는 점. 예금의 매력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의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둘째, 이번 상승은 AI 혁명이라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닷콤 버블 청함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적과 성장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더 확신을 갖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파티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수직 상승, 버티컬 어센트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말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시장에 깔린 지뢰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장밋빛 전망에 취해서 발밑을 보지 못하면 안 되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입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특히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시장의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숨고르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피로감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도 있겠죠?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네요. 맞습니다. 대외 정책 리스크가 두 번째 지뢰입니다.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건 특정 정치인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요 교역상 대국들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증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겠죠. 이건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외부 충격에 해당하죠. 마지막 리스크 요인으로는 쏠림 현상이 꼽혔네요.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던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론 이 기둥들이 워낙 튼튼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취약한 구조라는 뜻도 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제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기둥이 살짝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건물 전체, 즉 코스피 지수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긴 하지만 지진이 났을 때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죠. 강력한 세 개의 엔진, 하지만 곳곳에 지뢰가 깔린 도로. 청취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 이 질문에 대해 자료들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여러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메인 스테이지의 음악이 바뀔 시간이다. 아, 음악이 바뀔 시간이다. 네, 즉 현재의 상승은 실적이 뒷받침된 구조적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의 거품처럼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5,300에서 5,500선에 안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KB증권 같은 곳에서는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장기적으로 7,000선 도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니 일단 안심이 되면서도 음악이 바뀐다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리스크를 피하면서 이 파티를 계속 즐기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춤을 춰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음악이 바뀐다는 부분에 전략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들은 이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조언합니다. 5,000이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5,000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 조정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잠시 숨 고르는 기간을 다음 스텝을 위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략 자체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냥 계속 반도체만 사모으는 건 아닐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대형주라는 메인 스테이지에만 있어도 충분했다면 지금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이제는 순환매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순환매. 아, 그러니까 파티가 시끄러웠던 메인 볼륨, 즉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는 그동안 조용했던 다른 옆방들로 사람들이 옮겨갈 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옆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료들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업종을 그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도체의 화려한 상승세에 가려져 있었지만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은 소위 저평가된 우량주들이 많다는 거죠. 다가올 조정을 바로 이런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저렴하게 담을 기회로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핵심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상승의 엔진은 여전히 뜨겁지만 계속 전력 질주만 할 수는 없으니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속도 조절에 대비하면서 다음 파티가 열릴 조용한 옆방을 미리 찾아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님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다음 전략으로 반도체 외 금융, 헬스케어 같은 소외 업종으로의 순환매,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AI와 반도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흐름, 즉 낙수 효과가 그 조용한 옆방들로 실제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주가 상승 말고 기업의 실적 발표나 공시 혹은 관련 산업 데이터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다음 기회를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